건국기념사를 통해 보는 6.3 지방선거 선진변협의 도태우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네, 우리 부산자민연의 박윤옥 대표님, 그리고 또 김상순 박사님, 또 브라이트 자유청년연대 송광원 대표님을 비롯해서 또 멀리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부산이 늘 낙동강 전선 때도 그랬듯이 나라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전국 순회 강연이 부산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네. 우리 6.25 전쟁 때 다시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부산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믿으시죠? 우리 제목이 6.3 지방선거 어떻게 이기나 이렇게 이제 큰 글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략된 말이 여기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기나 사이에 어떻게 투표에서 이긴 사람이 개표에서도 이기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략된 말을 볼 수도 있겠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 문제의식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한 칸 더 나가면은 어떻게 이길 사람이 이기나 이렇게 또 한번 생략된 맥락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충분히 이길만 했는데 이 무언가 사기가 떨어지고 이 과정이 기가 꺾이면서 이렇게 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많이 우리가 좀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래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벌써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퍼런 색깔에 거긴 전부 뭐 이렇게 뭐 플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 빨간 색깔에 마이너스라고 막 되어 있고 벌써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양당의 2024년 총선에서 이제 결과를 허병기 교수님, 대표적인 이 부정선거를 연구하신 인하대학교 공대의 명예교수이신 화학공학과 교수이신 전문가죠. 허병기 교수님이 두꺼운 책으로 분석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뽑은 것입니다. 자,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봐오듯이 뭔가 박빙이다, 뭐 경합지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결과는 벌써 어땠습니까? 결과가 여기 보다시피 98%에 거의 육박하는 식으로 뭔가 박빙이다, 경합지다 하면 벌써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싸움의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싸움을 하기도 전에 벌써 이거 발걸음에 자신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차이를 내고 있다 싶을 때만 승산이 있어 보이고 뭔가 벌써 박빙이다, 경합지다, 여론조사다 하면서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벌써 이것도 이상하게 굴러가는데 하는 느낌이 그럼 주관적인 그냥 자기만의 느낌이냐 그게 아니라 이게 뭘 말하냐 하면요.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다 이런 말이에요. 플러스는. 파란 색깔 쪽은 전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뭐냐 하면 사전 투표 득표율이 항상 본 투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이런 말이에요. 즉 파란 쪽의 사람들은 늘 사전투표 쪽에서 자기가 본투표 때 받는 득표율보다 훨씬 이상을 받고, 빨간 쪽의 사람들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늘 본투표 득표율보다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98%란 말이에요. 98%. 전국적으로. 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전국 선거동, 이거는 투표구를 하면은 뭐 몇백 개, 1000개 이래 되는데 가장 하부로 내려가면 이제 동입니다. 그죠? 동 단위의 투표소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동 단위 집계를 보면 이미 너무나 쪼개진 거지 않습니까? 동이 몇 개 모여가지고 이제 투표구가 되는데, 전국 동수가 그럼 왜 차이 나냐? 민주당이 일부 선거구에 후보를 안 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 동수에서 3,400개, 3,500개 정도 이렇게 한 100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럼 3,400개 동에서 봤을 때 98% 전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바꿔 말해보죠. 뭐냐 하면, 자, 민주당 이 파란 쪽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본투표에서 만약에 이겼어요, 자기가. 그러면은 사전투표는 어떻습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본투표에서 이겼으면 그냥 게임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98%. 자, 그 다음에 본투표에서 자기가 졌어요. 저도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98%나 늘 사전투표에 가면 자기가 본투표 때보다 더 얻으니까. 반대로요, 이 빨간 쪽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투표에서 졌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그러면 사전투표는 볼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본투표에서 지면 사전투표는 볼 것도 없이 지는 겁니다. 그러면 본투표에서 이겼어요. 그래도 안심이 됩니까? 후덜덜이. 안심이 전혀 안 돼요. 늘 사전투표 가면 자기가 본투표 때 얻은 득표율보다 낮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쪽은 높게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빙이다, 경합지다 하면 벌써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벌써 이런 이 형국을 벌써 2020년 이래 더욱 강화되어 오고 있으니까 사기는 점점 어떻겠습니까?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기가. 그런데 그 사전투표율은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지난 대선 경우에는 무려 4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비등비등이에요. 본투표 반, 사전투표 반 정도 비율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 이상하다는 게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이 사전투표가 제대로 검증되고 숫자가 맞는 것일까에 대한, 예를 들어 하나의 샘플 표본으로 동 중에 일부라도 해가지고 명부에는 사전투표했다고 돼 있는데 사전투표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한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나 이런 대리인 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죽어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져서 갈수록 심해져요. 지난 대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정해져 있는 180일, 6개월은 고사하고 지금 9개월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단 하나의 법원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그냥 못 들은 척 아무런 진행도 하지 않고 지금 9개월째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뭐 이기나 그러고 뭐 저런 소리 왜 써놨지? 도태우 변호사는.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사기와 기세의 문제, 이거 큰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라딘 이야기 아시죠? 그죠? 우리가 뭐 이런 종교적인 유레이즘이업 같은 이렇게
우리 그 종교적인 걸 떠나서도 우리 이야기에도 알라딘 이야기 같은 거 보면은 램프 속에 거인이 이렇게 잠자는 듯이 들어있다가 그 거인이 밖으로 빨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알라딘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그 거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일 램프의 거인을 깨울 수 있다면 우리는 상황이 같은 알라딘이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과연 그런 램프의 거인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 예, 그것이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예, 그러면은 자 우리가 다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 소위 자기가 이렇게 토론회 무슨 이벤트를 시작해 놓고 그런 도발을 할 때에 막 포스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째 부정선거 그러면서 시나리오 하나 제시하지를 못한다. 그래 이제 그 토론회 막상 그 당시에 그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건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제 또 그 자리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오만하게 아마 있었던 우리들의 이런 노력의 축적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이제 시나리오도 없다. 시나리오는 이렇게 처음에는 사실 2020년 4.15 직후에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랬지만 지나고 축적이 되고 하면서 서서히 우리 이 선거의 공정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대체로 이럴 것 같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 범인을 잡아와라 식으로 하면은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영장을 우리가 스스로 발부해 가지고 강제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구인해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범인을 잡아와라 라고 대법원 판결에 쓰여져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한 대체로 굉장히 강한 추정이 있는 그 시나리오를 볼 때 크게 이제 한 3단계입니다. 보면은 첫 번째로 국정원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선거인 명부가 사전투표는 온라인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전투표할 당시에는 온라인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가시겠지만 들어보셔서 아시죠? 가면 종이에 서명하는 게 없죠. 본투표처럼 없습니다. 본인 확인이라는 것도 형식적이고 그 사람 전산으로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산으로만 되어 있는 그 명부를 나중에 본투표 때 내놔야 되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체크했다고 합산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만 누가 그 본투표 때 나와 있는 명부를 다 뒤져가면서 이 사람 사전투표 명수가 몇 명 셀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셉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정원 조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그 온라인상에 있는 서버상에 있는 그 선거인 명부가 해킹이 아주 쉬웠다. 그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조금만 과장하면은 외국의 어느 카페에 앉아서도 한국 선거인 명부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선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망이. 우리가 지금 인터넷 연결망을 하면은 한국 카페에 앉아서 프랑스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대로 보죠.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소위 망 분리를 통해서 못 들어가도록 끊어줬어야 되는데 망 분리가 허술하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탄핵 때도. 그래서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것은 뭡니까? 가짜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유령 유권자를 명부상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 했는 사람도 안 한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한 사람을 가짜 유권자를 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다. 자, 그게 이제 첫째입니다. 그러면은 둘째는 자, 전산만 다 해놓으면은 끝이냐? 이게 개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표 과정에서 자기들이 표를 실물로 어느 정도 커버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아무리 허술하게 이렇게 흘러가도 발각될 우려가 있겠죠. 그러니까 표 대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표 대비를 그러면은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 거죠. 예,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또 난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국정원 조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냐? 소위 투표지 인쇄 프로그램 그거 얻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지 인쇄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제 결국 도장이겠죠. 만일 도장을 찍는 것이 까다롭다면 마음대로 전국의 투표지를 투표관리관마다 도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인쇄하는 식으로 일체로 그냥 나와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도장 모양도 해킹이 쉬웠다라는 것이 다 국정원의 조사입니다. 그러면 종이는 애초에 수량 관리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 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백입니다. 탄핵 심판 때 자기가 나와서 자인하는 겁니다. 자인 안 할 수가 없도록 그동안 선거소송에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종이 있고 투표지 프로그램이 있고 도장도 인쇄 방식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 쉬운 환경입니다. 질러서 말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만들기 어렵도록 하는 조치를 뭘 하냐 이거예요. 수량 관리를 그럼 종이에 대한 수량 관리를 하냐? 안 하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도장, 지금 투표 관리인의 도장을 이렇게 인쇄 방식으로 하지 말자고 한 것이 몇 년째 오래됐지만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갑니까? 이것을 거꾸로 법을 고쳐가지고 인쇄 날인하는 것을 법으로 하겠다고 발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는 그럼 또 많은 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 눈이 얼만데 그걸 어떻게 집어넣어 이럽니다. 자, 어떻게 집어넣어서 굉장히 대표적인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관내 사전투표죠. 예, 소위 우편투표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러면은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라고 해서 뭐 형식적으로는 막 동선도 많고 복잡하니까 끼워 넣을 수 있겠다 싶지만 우리가 일반적인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편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2020년부터 어떻게 해놨냐면 공교롭게 4.15 총선하고 비슷한 무렵에 그렇게 시스템을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전국을 경북 같으면은 한 4곳으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포항 쪽 동부, 대구 쪽 남부, 구미 쪽 서부, 안동 쪽 북부 이렇게 한 4곳으로 쪼갭니다. 그러면은 그 한 부분 내에서 돌아가는 우편은 소위 집중국이나 교환국이라고 하는 큰 단위를 안 거칩니다. 자기들끼리 돌립니다. 그러나 같은 경북이라도 대구에서 안동을 보내려면은 바로 안 보냅니다. 어디를 거치도록 해놨냐면 대전을 거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예를 들어 해운대에서 기장으로 가는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운대에서 기장으로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해운대에서 대전에 갔다가 대전에서 기장으로 갑니다. 그동안 숱한 경로를 거칩니다. 기장에서 해운대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장은 같은 부산인데 왜 그래 됐냐? 자기들 우체국 관리 시스템 상은 기장은 옛날에 부산 분들은 다 아시죠?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울산 저쪽에 속해 있었죠? 기장군으로 해서
이쪽에 편입된 게 뒤에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 우편 시스템상은 저쪽 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부산인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도 이것을 알아내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우체국 쪽에 공식 국회의원을 통해서 문건을 받아서 이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이런 집중국은 2곳밖에 없습니다. 대전하고 동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저기 이 서울 강원 일대 이쪽을 돌아다니는 것은 동서울 쪽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나머지 밑으로 오거나 밑에서 돌리는 것은 전부 대전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양이 약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관외사전 투표의 3분의 2나 그 몇백만 표입니다. 몇백만 표가 단 2곳의 집중국 교환국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설명이 조금 길죠? 조금만 이제 끝납니다. 집중국 교환국에서 어떻게 돼 있냐? 거대한 물류센터 비슷합니다. 자기들이 그걸 자랑해요. 사진도 찍어놓고. 우리 거대한 물류센터 혹시 사진을 보시거나 안에 들어가 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그 저쪽 편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무인 시스템을 자랑해요. 그러면은 달리 말하면은 감시가 철저하다는 건 자기들 말뿐이지 그 넘어가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도대체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시스템도 몰랐는데, 그러면은 집중국만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가고 오고 사이에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행위는 다 그냥 헛된 노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많으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투표지 잘 싣고 가야지 하고 갑니다. 여기서 인계 받아서 또 싣고 가고, 또 대전에서 받아가지고 기장으로 올 때 성실하게 싣고 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블랙박스 같은 교환국에서 진짜 아기와 가짜 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본인은 진짜 아기를 싣고 온다고 생각하고 기장으로 왔지만 자기 뒤에 실려 있는 건 뭡니까? 가짜 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투표한 곳, 그 다음에 그게 배달돼야 될 곳이 딱딱 정해지고 전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악이 어떻겠습니까? 파악이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째 본 뜨듯이, 미러링이라고 그러죠. 거울 본을 뜨듯이 거의 실시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치로 가짜 투표지 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디다 끼워 넣으면 돼요? 교환국 쪽에다 바꿔치기를 하면은 사람 몇 명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것들이, 이런 흐름을 보면은 충분히 지금 우리가 의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이렇게 의심이 가는 곳곳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고 자기들이 미리 문제점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이 우편투표 우리가 알아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안 넘어가나요?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자, 사전투표지가 요 왼쪽처럼 생겼죠. 그 밑에 지금은 이제 QR코드는 바코드 형태로 합니다만 투표관리관 모양의 저기 찍히는 것을 이렇게 인쇄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저게 조작이 어렵습니까? 개인 도장을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당일 투표조차도요, 도장을 선관위가 일률적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걷어가 버려요. 굉장히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 개인 도장을 직접 들고 온다면은 무슨 도장을 들고 올지 조작을 하는 쪽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죠. 개인마다 자기가 집에서 쓰던 무슨 도장을 들고 올지 각양각색의 도장이 당일날 딱 출현한단 말이죠. 그럼 그 전까지는 대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비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그 도장을 가져가 버려요. 가져가 버리면은 남은 모양을 가지고 위조를 하면은 아무래도 실 도장을 가지고 찍은 것과 모양새가 조금씩 다르겠죠. 정밀하게 감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뭐 하기엔 쉬워요? 조작하기엔 쉽죠. 조작하기에 딱 쉬운 걸 하고 조작을 방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쇄 날인을 폐지하고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이냐 하면 이건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법이 아니고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규칙일 뿐이니까 국회의원 다수 의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자기들이 국민의 압력에 굴복해서 규칙을 바꾸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확실하게 집중시켜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선거 이 공정과 관련해서도 막 이슈들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우리의 요구가 레이저처럼 딱 이렇게 한 점으로 모아지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 인쇄 날인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또 집중해야 하는 레이저 포커스트 소위 영어로 그렇게 되는 초집중해서 그 점을 허물어뜨려야 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합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으로 모아졌을 때 우리가 행동력도 커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요구되는 그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반향이나 파장도 커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네. 예, 투표관리관 여기 있는 요 도장 지금 권성수인 이렇게 말하는. 자, 이게 조금 보조 설명을 하면은 이것을 개인 도장을 직접 찍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사전 투표 때 온라인 명부상에서 자기들이 했다고 바꿔놓아도 실제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가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죠.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검표 때도 어렵습니다. 예. 이게 지금은 재검표 때 사실 우리가 봤던 이상한 투표지 뭉텅이들이 그 가짜 투표지라는 의심이 많죠. 그럼 그 가짜 투표지들이 어떻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냐? 지금처럼 개인 도장을 우리 요구처럼 찍지 않으니까 쉽게 만들죠. 그러나 만약에 개인 도장을 찍고 집에 가져가 버렸다면 그것이 재검표 때조차도 쉽게 위조되어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한사코 이 지점을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걸 법으로 하겠다고 반대로 나오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반대 논리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뭐 사전투표는 투표소 숫자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기다릴 수 있고 이런 이유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 당장 말할 수 있죠. 지금 효율이 문제냐, 이 지금 나라가. 그래서 효율로 덮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일이 커졌고 이틀씩이나 주면서 무슨 효율을 자꾸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인쇄 날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지 않네. 여기 조금 도와주시면 예. 여기 작동을 잘 안 하네요.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답답한 것이 법원이 도대체 허물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암담하죠. 법원이 너무나 우리를 좌절시켜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법원이
지금 부정선거 이거와 관련해서 뭐라고 판결문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저 판결문은 상에 제가 구절을 가져온 겁니다. 연수을 판결문. 자,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만 부정선거다. 다시 말해서 2,000표 차이로 만약에 발표가 됐는데 자기가 대법원이 부정선거라고 말하려면 3,000표쯤 이상한 거를 확실하게 다 가져와라. 이게 이제 그들의 말입니다. 자, 이게 우리는 아니라고 막 우리 환희통신 대표님부터 다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볼까? 왜 아니죠? 하나가 틀리도 그런 부정입니다. 예. 그리고 다들 생각하시듯이 드러난 게 하나면은 빙산의 일각처럼 그거 말고 더 거대한 게 밑에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우리의 난점은 이겁니다. 그게 대법원이라는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은 소위 법치 시스템에서 대법원이,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더욱 궁극적으로는 누굽니까? 주권자인 국민이죠.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 이 법률 해석이나 헌법 해석에 있어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해석을 예. 네네. 네. 저게 개표 결과 발표된 것 이런 말입니다. 말을 어렵게 쓰죠. 괜히 법원이 어렵게 쓰죠. 현실로 있었던 것과 저 말은 뭐를 말하냐면 개표 결과로 발표된 것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이 말은 개표 결과로 발표된 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물증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한 이런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경욱 의원 사례 같으면은 한 2,000표 정도 차이가 난 건데, 그거를 일장기 투표지만 해도 예를 들어 1,000장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아마 원래 850 정도 무효로 했던 것을 한사코 조금이라도 보이면 무효로 하지 마라 라고 해서 290 몇 표로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으로써 줄인 이유겠죠. 그러니까 1,000표가 확실히 무효가 되면 2,000 왔다 갔다가 되니까 벌써 거기에 논리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296표 이렇게만 되어도 불과 2,000명이 있는 한 투표소에서 10분의 1을 넘는 약 15%에 해당되는 표가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5%의 표가, 그 사람 표는 사실은 재검표해 보니까 행사가 안 된 셈이 돼요. 그런데도 이런 논리로 하는 겁니다. 저게 연수울 판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것만으로는 전체 결과를 못 뒤집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생각하시듯이, 내 생각할 때는 그거 완전히 상식에도 어긋나고 잘못된 법률 해석이고 잘못된 헌법 해석이고 합리와 상식에 어긋난다. 다 저도 그렇고 분노를 하고 내 판단이 당연하고 옳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큰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권위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권위를 행사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우스운 신세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암묵적으로 그 협조한 그 뽑힌 사람들이 대놓고 법원 제도를 다 바꾸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법원이 뭐라 그러면 선출된 권력도 아닌 주제에 뭔 소리를 하냐 그러고, 그래서 아니 헌법 해석에 선출된 권력, 비선출된 권력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은
시끄러워. 거의 시끄러워 수준으로 가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지금 처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법치를 아예 무시하고 사실은 파괴하려는 쪽이니까 그렇게 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이 대법원의 이거 앞에서 뭐가 있냐 우리에게. 이게 이제 여기 우리 손에 아까 들고 찍으신 건국기념사가 있고, 건국기념사의 제 끝에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부터는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건국기념사에 써져 있습니다. 자, 이게 잠시 요거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거는 소위 보통선거를 말하죠. 우리 국민이면은 일정 연령 이상 되면 다 투표권이 있지, 누구는 투표권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똑같이입니다. 똑같이. 똑같이는 원문에는 일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로. 일체로라는 말이 한자로 이렇게 하나 일자 몸체자 써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로. 일체로가 뭐냐? 그러면은 만장일치처럼 그렇게 일체로냐? 그건 전체주의 그렇지가 않죠. 그럴 리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 그 일체로 그냥 그 뜻대로 하면 한 몸으로 이래 되죠. 한 몸으로. 그러니까 각자 한 표씩 똑같이. 그게 이제 소위 법률 용어에서는 평등선거. 그런데 평등선거 못 알아먹습니다 우리가.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이런 겁니다. 만약에 부정한 표가 한 표라도 있으면은 그 부정한 표 때문에 내가 행사한 표의 가치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표의 가치가 나랑 내가 찍은 사람과 다른 부정한 표가 한 표 들어오는 순간 내가 행사한 표의 가치는 깎이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그 부정한 표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사한 표의 가치는 올라가죠. 똑같이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건국기념사에는 대법원의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건국기념사와는 엉뚱한 이야기를 대법원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법원이 높냐? 건국기념사가 높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뒤에 보고요. 지금 그 표가 아까 연수을도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던 파주을입니다. 파주을에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투표록에 보면 금촌 이동에 당일 투표록인데 이상 상황이 있으면은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전 9시 30분 때 약 20장 투표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교부되었다고. 교부되었으면 들어간 거죠. 교부되고 집에 가져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거투표 1년 번호지 한 건 왜 본투표 가면 이렇게 자르지요. 번호표 세모로. 그거 자르지 않고 절취하지 못하고 교부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재검표를 해보니까 금촌 이동에 이런 게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못 본 거냐? 오히려 이런 이상 기록이 없는 다른 동에 투표관리관 날인 없는 것도 몇 장씩 나오고 그런다. 그런 거 나오면은 이 검사하는 사람들이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 뭐 눈에 불을 쓰고 재검표한다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 그걸 뜬 이런 이미지 기록들도 다 있고 했는데 이거를 죽어라고 조사도 안 해주고 법원 판결문에서는 아예 이런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 자체를 빼버렸어요. 그런 게 여럿 있는데, 그러니까 판결문만 보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었던 자체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판결문만 보고 이상한 주장한다고 판결문이 빼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는 말인 거죠. 아니면 알고도 그런 말을 하거나.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20장과 한 장의 문제냐 이겁니다. 지금 도장 날인 없이 교부됐다는 20장이 안 나왔다는 것은 금촌 이동 그 투표함에 해당되는 재검표 때 나타난 투표지들 한 2,000장,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가짜라는 의심이 너무나 많이 드는 상황이죠. 예, 통째 이게 바뀌었으니까 그 중요한 속성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거 대비를 못했을까? 이 투표록은 투표록마다 돼 있는데 이거 재검표에 대비해 가지고 황급히 만들 때 투표록까지 확인해 가지고 여기에는 이걸 집어넣어야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안 되니까 이런 허점이 생긴 거죠.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강력한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수사가 고발 당연히 됐는데 당사자가 고소하고 했는데 수사에서 뭐라 했냐? 아르바이트 하는 사무원이 잘못 말해가지고 투표관리관이 이렇게 적었다, 이게 실수로. 그게 불기소하는, 불송치하는 그 경찰의 조사에 남아 있습니다. 공적 기록으로.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도가 허용하는 끝까지 이 일을 했지만 몇 년에 가서 결국 다 우리의 이 일을 기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그 이미지 파일 등 당시 현장에서 떴던 증거, 선관위가 냈던 증거도 다 보전 안 해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20장과 한 장, 이 20장과 한 장, 21장의 문제가 아닌데 아까 전에 법원 논리가 뭡니까? 지금 개표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가져와라. 21장에 불과하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안 되는데 대법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민의 입과 말뿐만 아니라 거인을 불러와야 돼요. 그 거인은 어디 있어요? 건국기념사에 있어요. 건국기념사에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지금 나온 게 이거 똑같이 투표할 권리 안 되네. 21장만이라도 안 되더라도 그거는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사실은 21장만이 아닐 가능성도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당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제가 그냥 저의 아이디어냐? 그럼 별로 또 힘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 대표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거인을 불러내고 있는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법치와 민주주의 성문 헌법의 나라, 세계 최고의 역사를 가진 미국이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하기 직전인 1850년대에 대법원 판결이에요. 미국 연방대법원. 이거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뭐라 했냐? 흑인은 미국 국민이 아니다. 이러죠. 조금 과장하면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적 권리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은 그냥 노예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과 노예 해방 일어나는 불과 10년도 안 되는 때까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드레드 스콧 판결이라고 미국 연방 대법원 역사에 남는 그 판결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에게 좋은 결론은 뭡니까? 미국은 그 연방 대법원 판결에 굴복했습니까? 오히려 뒤집어 버렸습니까? 뒤집어 버렸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의 권위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권위하고 어떻습니까? 훨씬 높다고 봐야죠. 미국 연방 대법원이라는 것은 세계의 법 시스템이 이 선진국으로 먼저 발전한 것으로 인정하는 영미가 이제 법치에서 아주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헌법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런
노예제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없고 미국 연방 대법원조차 심지어 1850년대까지도 흑인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듯이 다시 천부인권의 나라로 노예제를 폐지한 나라로 어떻게 올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 비밀이 그게 그래서 링컨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링컨이 뭐를 끌어왔냐? 독립선언서를 끌어온 거죠. 미국 독립선언서도 그때까지는 너무나 뛰어난 글이고 아주 존중받는 글이었지만 헌법을 눌러버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링컨의 소위 재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립선언서의 원리들은 자유사회를 규정하는 정의이자 공리이며 헌법과 법률은 그 원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니까 진짜 원리는 독립선언서에 있고 헌법은 도구라는 겁니다. 링컨이 그런 심하게 그 논리를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헌법이다. 우리 같으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건국기념사에 있어요. 미국 독립선언서에 준하는 우리 건국이 언제 됐죠?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에 됐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할 때 건국을 선포하면서 한 말씀이 이겁니다. 마치 미국 독립 1776년 때 독립선언서 발표하면서 미국 독립의 날로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글과 우리 헌법의 전문은 조금 더 자세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하나의 이런 독립선언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램프 속에 잠재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불러내야겠죠. 우리가 대법원, 대법관 무슨 말을 하든 그 궤변이다 수준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법관이 맞냐? 그 다음에 헌법 법률 그러는데 건국 기념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링컨의 아까 전에 이 독립선언서에 그러면 어떤 게 있었냐? 미국 독립선언서에 그 유명한 모든 사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 구절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천부인권 사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사람은 천부인권을 타고 창조자에 의해서 평등하게 태어났다, 창조되었다. 그러면은 노예를 허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라는 제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이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이 있는 것이지 이 원리 어긋나는 헌법은 헌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해서 나중에 헌법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건국기념사를 다 잊었죠. 저도 10년 전에야 알았고 어떤 교육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데 예를 들어 개헌하려고 하죠. 저들은. 그러면은 무지막지한 토지공개념이다 어쩌다 이런 막 개헌을 하려고 할 때 그건 할 수 없는 개헌이다. 뭘 근거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건국 원리를 천명해 놓은 문서하고 어긋나는 개헌은 딴 나라를 세우는 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생각, 어떤 학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강력한 성경의 말씀처럼 이게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강력한 기준이 여기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울 이제 거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건국기념사에 보면은 우리 역사를 이미 예언자처럼 다 써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양반 사상 가지고 양반들 이렇게 잘 사는 쪽으로 있는 사회였는데 이제 새로운 사상이 들어와서 법률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하는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건국기념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예견하듯이 국제통상, 공업, 수출 발전에서 잘 살게 되어야 된다는 걸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대목은 우리 책을 보죠. 세 번째로 우리 소책자의 7페이지인데요. 소책자 7페이지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굵은 글씨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건국기념사의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일 텐데요. 민주정치,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 문장만 시작. 민주정치체제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80년 전에 이런 말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소위 말만 민주하는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건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다음에 언론, 집회, 종교, 사상 자유를 근본적 자유로 하필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면은 소위 이 1987년 헌법에서야 우리가 도입하는 적법 절차라는 그런 부분을 미국 헌법이 이 네 가지 권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1987년 때 도입되는 거를 말을 안 썼다 뿐이지, 적법 절차란 말을 썼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못 알아먹었겠죠. 그래서 개인까지 쓰는 것도 그런데 그걸 이미 녹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국기념사대로 나가고 있고, 건국기념사의 마지막에 보면은 북녘 동포들, 북쪽 동포와 함께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는 지향을,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맺은 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미 세워질 때부터 예언처럼 건국기념사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국기념사의 갈피를 직접 한번 보시면은 우리 큰 힘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우리가 그 건국헌법 전문을 우리가 좀 같이 읽고 제가 질의응답으로 그렇게 넘어갈까 하는데요. 자, 앞서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학이나 기세가 다 떨어져 있다. 박빙 경합 지역이면은 모두 지금 벌써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것은 지금 보듯이 공정하지 않은 선거 시스템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는데 급소에 해당되는 것이 인쇄 날인 부분이다. 그래서 인쇄 날인 폐지,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이라는 초점을 모아서 우리가 그것을 강력하게 바꾸어 낼 수준이 되려면 우리가 굉장한 힘을 내야 되죠. 근데 바꾸어 내면 이것은 뭐 정말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저들이 극력 저항해서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그 저항이 세졌을 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야겠고, 그때에 저들이 어떠한 논리를 가져오건 무슨 대법원이네 뭐네 하는 것도 다 우리는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건국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근본 원리로 줬는데 이건 뭐 다 무시하고 국회도 대법원도 다 무시하지만 그 국회, 대법원 다 이 권위보다 높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국 원리 없어지면 나라도 없어지는 거죠.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요. 나라가 있는 한은 이것이 최고의 권위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되찾아서 우리의 강력한 거인으로, 우리를 돕는 거인으로 불러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건국헌법 전문은 지금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기가 조금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중간에 몇 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90% 이상 지금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보면은 넷째 줄 보시면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는 이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이상을 가지고 세워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손까지 안전, 자유, 행복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인쇄 날인 폐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다짐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제 말씀을 마치고 궁금하시거나 또 보충되는 부분 질의하시면은 좀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하나로 좀 모아야 된다. 선거 직전에. 그것이 인쇄 날인 폐지 운동이다. 이런 직접 날인. 네, 제가 그래서 4월에 지금 국민 대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큰 행동은 4월에 우리가 여러 단체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한 날짜만은 전국에서 우리 서울에 다 모여가지고 진짜 국민적인 의지를 보여주자. 네, 그게 지금 우리 큰 행동 하나의 원칙입니다. 네. 아까 손 먼저 드신 분이 계셔서. 도태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선거는 실제로 250만 표에서 270만 표 이긴 걸로 나옵니다. 그때 국민의힘 안에 공명선거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했고요. 그 안에 위원으로서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밝혀지다를 쓴 김영철 장군하고 연세대 로스쿨의 교수로 계시다가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간 김미연 교수님 두 분이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기현 대표도 부정선거의 어떤 실상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김영철 장군님의 브리핑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요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그때도 역시 사전투표에 사전투표 용지에 도장을 개인 도장을 찍게 해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고, 또 하나가 사전투표하고 본투표가 있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본투표를 먼저 개함을 합니다. 근데 본투표를 개함을 하면은 사전투표를 나중에 개함을 하면서 컴퓨터 조작값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먼저 개함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안에 문상부라는 선관위의 위원이 여기 국민의힘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문상부를 통해서 세 가지 안을 주장을 하라고 했는데 문상부가 자기가 못하겠다고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가 무슨 잔소리냐, 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중앙선관위에 얘기했다가 두 가지 사안은 안 되고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0.73%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네,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 사전투표 사인 날인을 그거 말씀하시는데 지난 선거에서 보니까 본투표에는 도장이 어떻게 찍혀 있냐면 투표관리관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개인 도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어떠냐면 할 때마다 부정의 기법이 다양해지고 아주 스킬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관리관을 사인으로 찍는 거를 아까 저기서 말씀하셨지만 요새 그거 받는 거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서명하는 거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본투표의 도장도 사전투표 개인 도장뿐 아니라 본투표의 도장도 개인 도장으로 해야 된다. 투표관리관인으로 하면 안 된다. 네. 말씀 맞고요.
거기 그 본투표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보면은 선관위가 도장을 나눠주고 도장을 회수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개인 도장을 들고 와서 찍도록 해야 되고, 그건 본투표도 마찬가지고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제가 이거 사전투표 인쇄 날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것도 말하고 이것도 예를 들어 사전투표 폐지하자도 같이 말하면은 하나를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돼요? 분산된다니까. 레이저가 왜 레이저가 됩니까? 하나로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레이저가 되지, 이 집중 안 되면은 막 분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 그러니까 링컨 같으면은 전부 사람들이 뭘 말한 겁니까? 독립선언서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돼 있다. 근데 웬 딴소리냐?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고 돼 있다. 라고 거듭거듭 똑같은 구절을 여러 사람이 어느 때건 옆구리를 찔러도 그 소리를 하게, 지금 여기 모인 분들도 우리가 약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부정선거냐 뭐냐 트럭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트럭제로 7시간 이야기를 하고 10시간 이야기하고. 그러나 7시간 10시간 이야기도 좋지만 뭐가 돼야 됩니까? 한마디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를 모두 똑같이 한마디로 하면은 그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저쪽에 손 들어주신 분이 여자분 아까 먼저 들으셔서 먼저 가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 질문하고 마무리가 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질문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하셔야 되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주셨던 강연사 잘 들었고요. 건국기념사를 통한 이 건국정신으로 해가지고 거인을 이끌어낸다는 말씀을 주제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 하나로 다 모여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디어로도 그렇고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고, 제가 실례로 작년에 한 해 부정선거 그 관련된 분 참관인으로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촉박한 마음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정신으로 하나로 레이저를 쏘듯이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여러 단체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파 쪽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단체 일들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진행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지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만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스터 보신 분들은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시겠지만 부산만이 아니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이 문경 도시가 작은 것 같지만 오실 예정분들은 수백 명 예정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천, 그리고 대전, 대구 이렇게 있고, 오늘 김상순 박사님께서 이제 서울도 이렇게 예정하시는 거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더 잡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그 협력 단체들 다 지금 행진을 위해서는 다 연락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날짜만은, 사실 다 단체들이 협의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모델은 저는 이제 좀 선례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델은 마틴 루터 킹의 대행진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거죠. 분리 관행이죠. 분리 관행에 대해서 식당에 같이 앉게 해달라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의 거대한 대행진, 요즘 최근에는 마가 대행진 같은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진이 권위를 가지려면 힘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권위가 뭔가가 딱 나와야 돼요. 링컨과 마틴 루터 킹 두 사람 다 뭐에 의지했습니까? 미국 독립선언서라는 권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건국기념사, 도태우는 힘이 없어요.
네, 도태우는 힘이 없어요. 건국기념사는 수많은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양분 얼마나 거대한 위인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두 분보다 더 권위는 건국기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고정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원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아닌 한 우리가 그걸 내던져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이걸 찾아가지고 건국기념사에 이렇게 돼 있는데 라고 말할 때 그걸 야 그게 뭔 소용이냐. 도태우가 소설 써가지고 구절에 뭐 법률 페이퍼에 써서 한 거는 그건 뭔 소용이냐 할 수 있지만 건국기념사의 한 구절을 들고 와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원리인데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한 시민이 대법관 가도 얼마든지 맞짱 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링컨과 루터킹을 보더라도 뭐였습니까? 요구가 단순합니다. 요구가 딱 한마디로 나와야 돼요. 요구가 노예제를 폐지해라. 그 다음에 분리정책을 폐지해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디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정리 안 돼요. 그러면은 전국의 온갖 이런 관심 가진 협력단체가 한날 한시에 모여가지고 단일한 하나의 구호를 건국기념사의 정신대로 인쇄날인을 폐지해라 라고 서울을 광화문부터 선관위까지 길게 행진하면서 전 국민에게 호소하면은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소중한 강의해 주신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어떻게 이기나를 주제로 이제 부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강연인데 소중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